제가 벌써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며느리 노릇을 시작한 지 14년이나 지났습니다. 제 나이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벌써 40이 훌쩍 넘었네요. 지금까지 남편 쪽 사남매 있는 집안에 맏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욕도 먹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저는 진짜 제 능력껏 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저한테만 시댁 힘든 일 다 떠넘기고 동서나 신우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많이 서운했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놈의 집구석 대소사를 다 짊어지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손가락질하고 저를 욕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는 이 집안 맏며느리 노릇을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이렇게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작년 김장 때문이에요. 저희 시댁은 아직도 매년 사남매 모두 시부모님 댁에 모여서 1년치 김장을 합니다. 1년치라고는 해도 각자 김치 먹는 양이 달라서 그때그때 식구들마다 양이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은 한 집에 20포기에서 30포기 정도씩 돌아갈 양을 하거든요. 매년 여름 지나고 10월 정도가 되면 우리 식구들 단톡방에 시어머님이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시고 온 식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11월 말쯤에 김장을 하게 됩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서 김장을 한다곤 하지만 주로 어머님과 제가 일을 도맡아서 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약간 거드는 신용이나 하다가 김치 얻어가는 시기예요.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긴 했어도 저야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큰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넌 하루 일찍 집으로 와라. 너가 맞으니까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어머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왔어요. 반면에 저희 친정은 엄마가 혼자 김장하세요. 저희 친정은 오빠네와 저랑 둘이 있는데 엄마가 매년 김장할 때 딸인 저는 물론이고 며느리도 부르지 않고 항상 말도 없이 혼자 다 하십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고 나서 저랑 오빠한테 김치 가지러 오라고 전화만 한 통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김장 다 끝났어. 너도 김치통 가져와. 배추김치 말고도 알타리랑 파김치도 했거든. 왜 안 불렀냐고?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니? 다들 사는 것도 바쁠 텐데 할 일 없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그냥 와서 김치나 가져가. 저나 새언니가 예전부터 엄마 김장할 때 가서 도와주겠다고 제발 좀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빠랑 둘이 천천히 하면 된다면서 너는 시집가서 너네 시댁 일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친정까지 신경을 쓰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평일에 김장을 하셨어요. 새언니 역시 엄마한테 김장 도와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냥 자기가 알아서 힘 닿는 데까지 하다가 나중에 못하게 되면 김치 사다 먹으면 그만이라며 며느리 손까지 빌릴 일 아니라고 됐다 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시댁 김장은 그다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우리 친정엄마 김장할 때 도와주고 친정김치만 가져다 먹고 싶어요. 저랑 남편이랑 중학교 들어간 우리 딸까지 셋이 사는데 친정에서 주시는 김치만으로도 사실 셋이 먹기 충분하거든요. 시댁에서 1년 김장 다 마치고 친정집 김치랑 시댁 김치랑 같이 집에 가져오면 우리 애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친정 김치를 항상 먼저 먹습니다. 둘 다 같이 먹으라고 동시에 내놔도 귀신같이 우리 엄마 김치만 골라 먹어요. 시댁에는 저 말고도 딸이 둘이나 더 있고 작은 며느리의 아들들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만 저는 빼고 그 사람들만 불러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필 제가 맏며느리라서 그게 도리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시댁만 김장 도와주고 친정에선 그저 가져다 먹기만 했었는데 작년 김장 때는 처음으로 친정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도와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절인 배추 다 시켜놨는데 내가 어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지 뭐니?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이젠 일어나지도 못하겠네. 내일이면 배추랑 재료들 다 올 텐데 어쩌지? 이번에만 너희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엄마도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고 당연히 가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가 배출을 시켜놓은 날짜가 시댁 김장이랑 날짜가 겹치더라고요. 목요일에 절임 배추를 받아서 금요일에 김장을 하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주 토요일이 저희 시댁 김장 날이었어요. 절임 배추나 다른 재료들을 며칠 더 묵혀놓을 수도 없었고 저희랑 오빠네 부부도 토요일에 만나서 똑같이 김장을 하기로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물론 시댁 역시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날짜 맞춰서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저 하나 때문에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시댁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는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일단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죄송하다 전화를 드리고 올해는 친정엄마 김장을 도와드려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몸이 편찮아서 제가 도와드리러 가야겠다고 하는데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별로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야지 뭐. 별 수 있겠니? 올해는 맏며느리 없이 나머지 식구들끼리 김장을 해야겠네. 어차피 시댁에 제가 안 가도 오는 사람이 많은데 상황 다 들었으면 이렇게 서운한 티를 내시는 게 조금 섭섭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김장 날짜 겹친다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김장 날이랑 날짜가 겹친다고 이야기하면 보나마나 우리 엄마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댁으로 가라 하실 뿐이거든요. 옛날에 제 친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셨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항상 저한테도 시댁에 잘해야 된다고 시부모한테 책 잡힐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 눈치 보고 혼나는 줄 알고 계세요. 자기는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고 저보고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혼나지 말라고 해놓고는 정작 엄마에게 하나뿐인 며느리인 새언니에게는 마음 약해서 뭐라 말도 잘못하십니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김장할 때도 며느리를 부르지도 않고 혼자 하셨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김장에는 새언니와 함께 일찍 친정으로 가서 아침부터 김장 시작하고 오후 3시쯤에 끝냈어요. 엄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하는데 왠지 시댁 식구들 김장하는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자꾸 신경이 쓰여서 마음 편히 엄마 집에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천성 자체가 맏며느리 노릇을 못 벗어나겠구나 생각하며 최대한 서둘러서 시댁으로 향했는데 시댁엔 저 말고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친정보다 훨씬 많은 양을 했는데도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장을 다 끝내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에 정리라도 제가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시어머니나 시누나 전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런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형님, 오늘은 그냥 먼저 들어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형님 뒷담화를 엄청 하더라고요.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 그냥 들어가세요. 동서만 조용히 따로 제게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시누들이 제 욕을 하고 있었다고 귀뜸을 해주었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다른 핑계 대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데 제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김장 해놓은 거 정리 다 끝나고 수육 썰어서 겉절이에 다들 소주를 한 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끼리 술잔을 부딪히고 웃고 떠들면서도 여전히 저한테는 누가 술 한 잔 주는 사람도 없고 먹어보라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만 저보고 괜찮으니까 눈치 볼 필요 없고 빨리 먹으라고 젓가락도 손에 쥐어주고 했는데 유치하게 저를 따돌리려 하는 다른 시댁 식구들 때문에 밥이고 술이고 먹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옆에 앉아있다가
남편 술 마시니까 나는 술 마시지 말고 내가 운전해서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니까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친정 엄마가 아픈 거 맞아요? 어떻게 꼭 우리 집 김장하는 날 맞춰서 아프실 수가 있지? 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동생들 말리다가 서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결국 남편이랑 신우들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더라고요. 오빠는 이 와중에도 새언니 편을 들어? 오늘 나랑 우리 엄마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진짜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신우는 며느리 때문에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울고불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을 뜯어 말리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집으로 데려왔어요. 물론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고 싸워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신우들에게는 나중에 술 깨고 맨정신일 때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좀 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낮에 큰 신우에게 문자를 보내서 같은 딸 된 도리로 우리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김장 도와드리러 갔다 온 건데 이해 좀 해달라고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속으로 5만 가지 욕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최대한 꾹 참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좋게 좋게 보냈어요. 한참 답장이 안 오길래 읽고 씹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딱 한 줄로 된 답장이 오더라고요. 너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마. 라는 단 한 줄짜리 문자였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 시집와서 얼마나 지들 부모한테 잘해왔는데 김장 한 번 불참했다고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에 2번 지내는 제사와 명절에는 자기들은 어차피 딸이라면서 제사 준비는커녕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시어머니한테 저랑 동서가 몇 시에 왔는지 와서 일은 얼마나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체크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진짜 그날 별별 이야기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너 같은 며느리 우리 엄마도 필요 없대. 그냥 너희 친정이나 챙기면서 살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간단한 무릎 수술하시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맞벌이 하는 사람이라 첫날 입원했을 때 한 번 찾아뵙고 주말에는 한 번 더 찾아갔었거든요.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는 작은 신우가 그 당시 어머님 간병을 옆에서 다 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끄집어내며 저보고 며느리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욕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느니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않는다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신우들보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외식도 더 많이 하러 다니고 계절마다 백화점 모시고 다니면서 여름옷 겨울옷도 한 벌씩 사드렸어요. 제가 엄청 잘하진 않았어도 대한민국 여느 며느리들보다 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신우들 이야기하는 꼬라지를 보니 시어머니도 그동안 저를 똑같이 저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나는 우리 친정 부모를 먼저 챙겨도 안 되고 시댁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 머슴처럼 일이나 해주는 잡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시부모에게 잘하라는 말도 있고 어차피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 내 남편의 부모니까 인간적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집에선 저를 공짜로 일을 부려먹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구나 싶어 그간 없던 정도 다 떨어졌어요. 신우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신우한테 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나는 집안 맏며느리로 책임감 있게 살아온 것 같은데 당신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거라면 앞으로는 시댁을 없는 사람 치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동생들이랑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지 큰 충격을 받았고 바로 잠깐 나갔다 온다 하더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이 어머님이랑 자기 동생들에게 너무 서운하다고 다 쏟아내고 왔답니다. 지금까지 우리 와이프 데려다가 일 시키고 용돈 달라 뭐 사달라 뜯어가셨으면서 겨우 이번 일 한 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큰 며느리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동생들도 새언니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해서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똑똑히 전해주셔야 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집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던 김장 김치를 꺼내서 싱크대로 집어 던져버렸고, 앞으로 김치 때문에 사람 불러서 일 시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 경고하고 돌아온 남편은 앞으로 저랑 우리 딸은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최소한의 아들도리를 해야 할 텐데, 자기 식구들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 노릇을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남편 대답을 듣고 큰 신우에게 전화 걸어서 너가 네 부모 소중하듯이 나도 내 부모가 더 소중하고 먼저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나는 내 부모 챙기고 살 테니 너는 너 부모나 챙기고 살라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니까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욕을 하던 제 앞에 찾아와서 욕을 하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신우는 저보고 미쳤냐고,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어 들고 너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놔둘 거니까 앞으로 자기 잘 피해 다니라고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이상 시댁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맏며느리 노릇이고 뭐고 싹 엎어버려서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으니 이젠 그만해도 된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신우의 전화를 끊고 한참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냥 안 받았습니다. 전화 받아봐야 뻔한 이야기 하실 거고 앞으로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시겠죠. 친정엄마가 몸이 아파서 도와드리러 간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 반응인데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펄펄 뛰실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이젠 눈치 안 보고 살려고요. 명절에도 남편만 시댁 보내고 저는 딸이랑 친정 가서 우리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낼 거예요. 공짜로 저를 14년이나 부려먹었으면 퇴직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욕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현재 친정집에서 부모님 그리고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기 부모만 소중하게 대했던 전 남편을 사연으로 보내서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번 먹는 꼴을 봤으면 좋겠네요. 저와 전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만나게 되어 약 2년간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1년 후에 건강한 아들까지 낳았죠.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니, 이제 집에 오면 어떡해? 애 보느라 힘드니까 일찍 와서 도와달라고 했잖아. 누구는 일찍 오기 싫어서 이 시간에 오는 줄 알아. 회사 일이 늦게 끝난 걸 나더러 어쩌라고.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오냐? 적당히 눈치 봐서 집에 간다 하고 나왔어야지. 그게 말처럼 쉬워? 당신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래?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 때까지도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 육아라는 게 정말 힘이 들고 못할 짓이더라고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내 새끼지만 몇 날 며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애한테 시달리다 보니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고 공포심은 물론 노이로제에 걸릴 것만 같았죠. 마음 놓고 푹 자본 기억도 없고 밥 한술 뜨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이런 저를 나몰라라 신경 쓰지도 않았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대단하게 육아를 도와주는 건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이라도 알아주었다면 남편을 이토록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저 제가 집에서 편하게 애 보면서 놀고 먹는데도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 그게 더 열이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예민한데 이렇게 남편이랑 다투게 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죠. 참다 제가 폭발하면 남편은 미안하다고 일단 사과를 하면서 제 눈치를 슬슬 보다가 며칠 후엔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째 반복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 같고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 미칠 것 같았어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육아휴직을 조기에 중단하고 회사로 복직을 결심했습니다. 뭐? 당신 육아휴직 반년도 넘게 남았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데? 회사에서 그만 쉬고 빨리 돌아오래? 아니, 그냥 내 결정이야. 나도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겠어. 장난하는 거지? 그럼 우리 애는 어쩌자고? 어린이집이라도 보낼 생각이야. 아직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은 힘들 것 같고 집에서 애 봐줄 사람을 구해봐야지.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한테 애를 맡기고 회사 다니겠다는 비정한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저라고 아이한테 어찌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둘 다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차라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에게 더 잘해주자는 생각이었고, 몇 달만 그렇게 돈을 주고 맡기다가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애 봐주지도 않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좋은 아빠인 척을 하는 거야? 나도 똑같이 나가서 돈 번다니까? 똑같이 돈 벌면서 퇴근하면 똑같이 아이돌 보면 되겠네. 제가 남편에게 복직을 선언하자 남편은 뭐하러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며 궁시렁거렸어요. 하지만 더 강하게 따지고 나올 수도 없었겠죠. 본인이 생각해도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생각했으면 자기가 저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애를 봤어야죠. 저는 우리가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만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구했고 마땅한 분을 찾자마자 바로 회사에 복직했어요. 남편이 늦게 퇴근한 날에는 제가 무조건 일찍 집에 들어갔고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에는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신 왜 이제 와? 애가 아까부터 엄마 찾고 난리였는데. 내가 밖에서 놀다가 왔어? 나도 일하다가 온 거잖아. 엄마가 없더라도 아빠가 아이를 잘 달래고 있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부지런히 벌어야 할 거 아냐. 제가 같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남편은 육아에 있어서는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어요. 월급 자체가 제가 더 많았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훨씬 바쁘고 일도 많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죠. 본인이 직장 다니고 제가 혼자 애 키울 때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을 하더니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제발 살려달라며 곡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모든 일은 상대적이고 남이 할 때는 쉽게 놀면서 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직접 해봐야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잖아요. 느긋하게 야근하고 9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면 온몸이 땀에 쩔어 울상이 되어 있는 남편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쯤 되니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미안해. 그동안 당신 혼자 애 보게 한 거 말이야. 당신 없는 동안 내가 혼자 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어.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다고 막말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떠넘기지 않을게. 월말에 회사 일 때문에 일주일 연속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깊은 후회와 함께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날 무심하게 굴었던 본인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육아에 대해서 전부 저한테 떠넘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구나 싶었어요. 이래서 사람은 직접 그 일을 겪어봐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남편의 사과로 진한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진 저는 되도록 야근 없이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의 일이 몰아치면서 전 직원이 칼퇴근을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거의 보름 가까이 일찍 퇴근을 못하고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 역시도 야근을 하다가 밤 10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보이질 않았고 거실에 낯익은 사람이 소파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오니?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요. 그런데 어머니, 이 시간에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은요? 아이를 보고 있어야 할 남편은 보이질 않았고 어머님 혼자 잔뜩 구겨진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는 꼴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오만 욕이 다 느껴졌죠. 그때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안방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왔어? 내가 혼자 애 보기 힘들어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지. 그러게 너는 멀쩡히 육아휴직 기간 놔두고 복직은 뭐하러 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니? 너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이 상황에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제가 갑자기 회사가 바빠져서 그런 거고 평소에는 저도 일찍 와서 애는 제가 보고 있어요. 됐다. 듣기 싫어.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까지 도와달라 전화를 했겠니? 늙은 시어미가 이 시간까지 너네 집에서 애를 봐주고 있어야 해? 대체 너 하나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잔뜩 역정을 내시고는 제가 하는 변명은 듣지도 않고 가버리셨어요. 한참 욕을 먹고 기분이 상한 저는 남편과 2차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어머님을 부르면 어쩌냐고 따졌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말하더군요. 그래도 한 번 남편이랑 싸우고 제가 어머님을 말도 없이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더니 그 뒤로 어머님을 호출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이후로는 저도 될 수 있는 한 야근을 피하고 빨리 퇴근해서 아이 육아를 맡아서 했습니다. 한참 별일 없이 조용한 날을 보냈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출장 가야 해. 부산에서 이틀 동안 업체 행사가 있거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주말 내내 출장 간다고? 평일에 퇴근해서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도 나 혼자 애 보고 있으라는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누구는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지 않은 줄 아나 봐요. 회사 출장이라는 것이 제가 좋아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제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예전에 저도 화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는 치지 못했어요. 게다가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와서 애 한번 봐주는 일로 제가 남편과 엄청 싸웠거든요. 아무튼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고충이 많을 텐데 이번 출장권으로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저도 따지고 들 수는 없었죠.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일요일에 최대한 일찍 올라와서 내가 애를 볼 테니까 그때부터는 바톤 터치하고 편하게 쉬라는 말과 함께 출장길에 나섰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주말인데 뭐하니? 집에 있지? 내가 반찬 좀 주려고 가고 있는데. 엄마, 나 지금 부산 출장 내려가는 중이야. 그러니 난 당연히 집에 있는 줄 알고 반찬 주려고 했는데. 미리 전화라도 하고 올 걸 그랬다. 그럼 집에 누가 있어? 김서방이 있는 거야? 응, 집에 그이 있어. 내가 엄마 반찬 주러 잠깐 들른다고 이야기해 놓을게. 얼굴도 못 봐서 미안하네. 내가 나중에 애 데리고 한번 들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 냉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의 방문 소식을 전했죠. 남편은 안 그래도 애 보느라 힘들고 정신없는데 장모까지 오냐며 또 짜증을 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살살 달래고 반찬만 받고 나서 택시라도 잡아드리고 돌려보내라 이야기한 뒤에 출장길에 올랐어요. 정신없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더니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부랴부랴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피곤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길래 고생했다 하고 아이를 바로 제가 넘겨받았어요. 아, 맞다. 엄마는 왔다 가셨지? 반찬 주고 가셨어. 걱정하지 마. 잘 보내드렸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내내 혼자 애 보면서 예고도 없이 찾아온 친정 엄마까지 챙겨준 남편이 고마웠어요. 저는 서둘러 씻고 나와 제가 아이를 볼 테니 남편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친정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엄마는 2, 3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지만 아빠에게서 연락이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응, 아빠인데 바쁘니? 괜히 일하느라 바쁜데 전화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너희 엄마가 며칠 전에 반찬 가져다 주러 너희 집에 갔잖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김서방이 너무한 것 같아서. 네 엄마는 괜히 너희들 싸울 것 같다며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출장 가느라 집에 없어서 반찬만 두고 가시라고 한 거예요. 엄마가 그 일로 서운하셨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서방이 자기 낮잠 좀 잔다면서 너희 엄마한테 애를 봐달라고 했다더라. 밤 10시까지 애를 맡겨놓고는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라며 3,000원을 줬대. 아빠의 말을 듣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저한테는 우리 엄마를 잘 모셨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밤늦게까지 애를 맡겨놓질 않나. 택시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가라며 현금 3,000원을 줬다니.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엄마한테 아이를 맡겨두고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낮잠을 늘어지게 잤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기저귀 갈고 애 분유 먹이고 하루 종일 업고 안고 있었다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엄마 작년에 무릎 수술하고 요즘도 한의원 다니면서 침을 맞으시거든요. 6시간을 애를 보게 해놓고 택시비도 아니라 버스 타고 가라며 3,000원을 줬다는 게 진짜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빠의 말에 너무 놀라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랑 이 문제로 다시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했죠. 저한테는 분명 엄마를 잘 모셨다고 하는데 정말 딱 3,000원을 주면서 버스 타고 가라고 한 건지 믿어지질 않았어요. 반찬 가져다 주러 먼 거리를 찾아온 장모에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친정엄마 사건을 따져 물었어요. 당신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엄마한테 하루 종일 애 봐달라고 한 거야? 그리고 방에서 게임하고 낮잠 잤다며? 아니야, 그렇게 오래 안 맡겼어.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잠깐 봐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야. 우리 엄마 무릎 수술해서 힘든데 밤늦게까지 애 맡겨놓고 잠이나 잤다며? 그렇게 일 시켜놓고 택시비는 못 드릴 망정 고작 3,000원? 진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아, 알겠어. 그때 지갑에 현금이 3,000원밖에 없더라. 계좌이체라도 해드릴 걸 그랬네. 내가 깜빡했어. 따로 장모님한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할게. 그럼 됐지? 장모님이 마침 오셨길래 애 좀 봐달라 부탁드린 걸 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네. 어차피 손주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뭐? 지금 그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이랑 크게 싸우고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입으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지갑에 현금이 없다고 장모에게 3,000원을 주는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무엇보다도 뻔뻔한 남편의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언제 한번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시어머니 생신이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시어머니 생신이고 뭐고 신경도 쓰기 싫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엄마가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시니까 당신이 생일상 좀 차려드려. 돈 아끼지 말고 한우고 새우고 뭐고 팍팍 사와. 재료비는 내가 다 줄 테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라고. 알겠지? 안 그래도 엄마 일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는데 이 와중에 저보고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 하더군요. 제대로 된 변명이나 사과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으면서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니 화를 넘어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걸 남편이라 생각하고 같이 살기도 싫어졌어요.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이런 일로 사람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제가 당한 기분을 똑같이 갚아주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저를 닥달했습니다. 오늘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음식 준비 안 해? 엄마 생신상 당신이 차리기로 했잖아.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어제 재료 준비 다 해놨어. 이따가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바로 차리기만 하면 돼. 그래? 뭐 준비하는 걸 못 본 거 같은데.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크게 의심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 어머님, 아버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안달복달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도착했고 그 순간 저는 찬장을 열어 컵라면 3개를 꺼낸 뒤에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식탁 위에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생신이라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서 드세요. 컵라면을 본 남편과 시부모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엄마 시장하실 텐데 당장 제대로 된 상 차려. 장난 아닌데? 어머님 생신상 차리라며 그래서 차려드렸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까지 모셔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왜 그래? 나한테 불만 있냐? 불만은 아니고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엄마한테 3,000원 줬잖아. 이거 컵라면 하나에 1,000원씩이거든. 내가 뜨거운 물까지 부어서 드렸으니 훨씬 잘 대접한 거지.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어머님 생신상까지 차렸으니 얼마나 기특하니? 이혼? 지금 당신 이혼이라고 했어? 엄마 생신날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 역시도 생전 처음 받아보는 푸대접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화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던 차에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진짜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애 봐달라 하고 방에서 낮잠을 잤대요. 그래놓고는 밤 9시 넘어서 장모한테 버스 타고 가라며 3,000원을 줘서 보낸 거 있죠? 제 말에 시어머니 역시도 할 말이 없는지 헛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남편의 폐악질은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했나 봐요. 어머님,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랑 미련 없이 이혼하려고요. 우리 부모님께 저딴 사위는 두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한테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순순히 합의해. 애도 있는데 괜히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 가게 하지 말고 애는 내가 키울게.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우리 엄마도 애 봐주신 적 있잖아. 그럼 장모님도 애 한번 봐주실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누가 애 봐준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너가 우리 엄마를 그딴 식으로 대한 태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전날에 미리 짐은 대충 싸서 차에 실어놨기 때문에 아이만 안아들고 집을 나왔죠. 그날 이후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정대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는데 남편은 툭하면 친정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차게 식어버린 후였고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가증스럽게 눈물까지 흘렸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뜻이 이렇게 확고하니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애는 절대 못 준다며 시모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협의는 물 건너간 상태로 구질구질하게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다행히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제가 출근해서 일을 하는 동안 집에 찾아와 주시는 돌봄 아주머니와 친정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라 아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었죠. 앞으로 애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겠지만 이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하진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절대 후회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한 지 겨우 2달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2달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 막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그러나 그 꿈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제게는 신우가 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신우가 떡하니 저희 신혼집에 살고 있던 겁니다. 처음엔 며칠만, 잠깐만 머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동거가 결국엔 제 인생의 지옥문을 여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죠. 결혼 전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신우를 들인 남편과 그리고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족이니까, 잠시니까, 신우의 사정이 딱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제 인내심의 끝을 시험했고 결국 저는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에게 미래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기까지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문제 하나 없이 모든 일이 흘러가는 듯했죠. 신혼집은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보태주셔서 마련했고 제 친정 쪽에서 좀 더 큰 금액을 부담하셨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대출로 채웠고요. 제 가족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신우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 시집을 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신우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았고 가끔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긴장도 있었지만 다행히 신우가 잘 대해줘서 성격이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신우가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만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신우의 이혼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라며 신우를 설득 중이었고 남편은 그저 그러려니 하며 신경 안 쓰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기분 좋은 결혼 준비 중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시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이야기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마쳤어요. 여러 나라를 돌며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드디어 집에 도착한 그 순간 제 삶은 또 한 번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풀고 푹 쉬자는 생각으로 남편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문 너머로 마주한 현실은 기분 좋은 피로 따위는 단숨에 날려버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어수선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흔적들, 사용된 듯한 그릇, 그리고 어딘가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인기척까지. 처음엔 시어머니가 미리 오셔서 저희를 맞이하러 온 걸까 싶었죠. 어머님한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알려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누구 계세요? 아무 대답 없는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작은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죠. 너희들 빨리 왔네. 잘됐다. 배고팠는데 나 밥 좀 차려줘. 편한 옷차림으로 과자를 먹으며 작은 방 손님용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이미 이혼하고 시댁으로 들어온 상태였고
우리가 신혼여행을 떠나자마자 슬그머니 짐을 싸서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를 해버린 것이었어요. 아주 익숙하고 당당한 자세로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우리를 맞이한 신우의 태도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형님이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자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몰랐어? 나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 어차피 방도 많잖아. 난 이 방이 딱 좋더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하는 눈빛으로요. 남편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누나 이혼했어. 그래서 말인데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 신우는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이미 이혼했고 먼저 시댁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잔소리를 듣고 눈치가 보이니 우리가 비워둔 신혼집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었죠. 남편은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를 신혼집에 잠깐만 지내게 하면 안 되겠냐며 부탁했고 신우 역시 그러길 원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제게 아무 말도 없이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고 신우가 들어오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너무도 어이가 없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우선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어서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우리 집에 사람을 들일 수가 있어? 남편도 억울한 듯 말했어요.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 엄마도 도와달라고 했고 누나도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나 혼자만의 결혼이 아니었구나. 나의 신혼집, 나의 가정은 이미 누군가의 도피처로 쓰이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조차 아무런 결정권도 없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이혼한 신우가 꼴도 보기 싫다며 본인 눈앞에서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신혼집에서 신우랑 같이 살게 하자고 제안한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남편도 당연히 거절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싫어할 게 뻔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신우 역시 가족이 공경에 처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집에 방 하나 남잖아. 내가 잠깐 그 방에서 지내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설마 올케가 그걸로 뭐라고 하겠어? 그런 거 가지고 속 좁게 굴 사람 아니잖아. 라며 둘이서 상황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갔답니다. 남편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우가 집에 들어오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그저 변명일 뿐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밀어붙이고 신우가 때를 쓴다 한들 제 남편이라면 저를 먼저 생각했어야죠. 최소한 저한테 미리 말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도 제 동의 없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미리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가 괜히 결혼 앞두고 말해서 분위기 망치지 말자고 말려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결혼은 좋은 기분으로 올려야 하는데 신우가 집에 같이 산다는 걸 미리 알면 제가 신경이 쓰일 테고 그럼 결혼식이 망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말하자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장난해? 그게 뭐가 나은 건데? 기분이 나쁜 건 똑같잖아. 차라리 미리 알았으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든 막았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다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잠깐만 지내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잠깐이 대체 얼마인지를 남편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과 그것도 남이 아닌 신우이와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라는 말 그 자체가 저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신우도 잠깐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가 식구들과 한 공간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마음도 사정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기분 좋게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는 건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어요. 완전히 마른 하늘에서 날아든 날벼락이었죠.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신우가 이혼은 했지만 아직 전 남편에게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어서 지금은 따로 나가 살 상황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곧 독립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누나 말로는 그리 오래 안 걸릴 거라더라. 그러니까 잠깐만 참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남편은 아주 간곡하게 정말 간절한 사람처럼 부탁했습니다. 방도 하나 남잖아. 당분간 누나랑 같이 지낸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불편한 일 생기면 내가 가운데서 잘 중재할게. 이혼하고 오갈 데 없는 누나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잖아. 남편의 그런 불쌍한 척하는 말투에 진짜 속이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당신이 가운데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방어가 되겠어? 어차피 신우랑 같이 살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누나도 조용히 있을 거고 절대 너 기분 안 상하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 진짜야.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말해놓을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자신만만한 표정에 혹시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집 밖으로 내치는 것도 너무 매정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결국 한 발 물러서게 되었죠. 좋아. 대신 진짜 잠깐이라는 조건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혼 기간에 신우랑 같이 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이건 특별히 참고 넘어가는 거라고 명심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신우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는 신우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먼저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눈치를 보는 일,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양 굴었죠. 신우는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일어나 새벽까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방에서 핸드폰으로 쇼핑을 했고 냉장고는 저보다 더 자주 열었어요. 집안에 있는 먹을거리는 죄다 건드렸고 심지어 제 간식을 사다 놓으면 그것마저 까서 먹어치웠습니다. 청소 빨래, 신우의 사전엔 그런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설거지는커녕 자기가 먹은 쓰레기 하나 치우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면 남편이 신우의 옷을 세탁하고 신우가 먹은 식기를 남편이 설거지하고 신우의 방을 남편이 직접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꼴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은 손이 없어, 말이 없어? 왜 당신이 그걸 다 해? 그러자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는 우리 집의 손님이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좀 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집안일 시키는 건 너무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 참 착해 빠졌구나, 아니 한심할 정도로 순하구나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못마땅하긴 했지만 남편이 자처해서 하는 거니 굳이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점점 불편하고 씁쓸해질 뿐이었죠. 그렇게 신우와 동거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처음엔 잠깐만이라 했었는데 저는 슬슬 인내심이 바닥나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가는 거야? 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거냐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며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지금까지 내가 참은 게 얼만데. 그제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누나한테 일이 좀 생겼어. 매형한테 돈은 받았는데 엄마가 그 돈을 다 가져가셨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돈은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셨다고?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누나 씀씀이 해픈 거. 그 돈 그냥 맡겨두면 다 써버릴까봐 엄마가 미리 가져가신 거야. 나중에 재혼할 때 써야 한다고.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그 돈으로 집을 얻는 건 물 건너 간 거잖아. 그럼 신우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남편은 머리를 조아리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재혼 자리를 알아보고 계셔. 괜찮은 사람 만나면 얼른 선보게 해서 바로 내보낼 거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전 남편에게 돈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혼이라는 기약 없는 일이 끼어들다니요. 도대체 언제 재혼할 줄 알고 기다리라는 건가요? 이건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재혼할 때까지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있으려면 그냥 너희들 집에 박아두는 게 제일 편하다.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시댁 근처에 원룸이라도 얻게 하거나 재혼하기 전까지 어머님 댁에서 지내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누나가 또 집으로 들어오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시면서 거기 들어가면 머리 박박 깎아버릴 기세였다고 하더라고. 결국 모든 결정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신우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다시 한번 저를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딱 3달만 기다려줘. 진짜야. 우리 엄마 추진력은 알아주잖아. 소문 돌기 전에 얼른 선봐서 재혼시킬 거래. 3달 안에 끝내겠다 하셨어. 하지만 저는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잠깐이라던 약속이 무너졌는데 또다시 3달을 기다리라니요. 안 돼. 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화를 터뜨리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처음엔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매형한테 돈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재혼 얘기를 꺼내셔서. 근데 누나도 내 누나잖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남편의 말은 한없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게다가 신우가 집안일을 하지 않긴 해도 남편이 대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눈치 보며 저와의 사이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기에 그 마음이 안쓰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이다. 신우의 재혼 전까지만 나도 참아보자. 그렇게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신우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 신우는 소파에 퍼질러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충 인사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려는 찰나 신우가 리모컨을 거실 테이블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왔으면 청소를 먼저 해야지. 순간 멈칫했어요. 제가 네 하고 묻자 신우는 짜증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얼른 옷 갈아입고 거실 좀 치워. 먼지가 보여서 그런지 눈이 따갑네.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되는 듯 집안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근한 남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 대신 청소를 하려고 하자 신우는 또 말했어요. 야, 너가 왜 이거래? 원래 올케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알면 어찌나 속상해 하시겠니? 아들이 퇴근하고 청소나 하고 있다고 말하면 분명 가슴 찢어지실걸? 신우는 그렇게 저를 은근히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매번 말끝마다 시어머니를 빗대어 저를 압박했고 며느리는 이래야 해 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었어요. 하루는 제가 만든 반찬을 신우가 한 입 맛보더니 맛없다며 툴툴거렸고 이내 싱크대에 그걸 모두 버리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왜 버리셨어요? 멀쩡한 건데.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맛이 형편없더만. 나 이런 입맛 아니야. 형님 입맛에 안 맞는 거겠죠? 저희는 괜찮았어요. 남편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러자 신우는 피식 웃더니 그건 올케 생각이지. 걔는 억지로 먹는 거야. 내 동생 입맛 내가 모르겠어. 나랑 똑같다니까. 올케 눈치 본 것뿐이지 맛있어서 먹은 건 아니야. 그리고는 대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이번엔 간 맞춰서 깊은 맛이 좀 나게. 그 순간 정말 온몸이 화가 나서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에 단 한 푼도 보태는 것도 없는 신우가 제 정성 들인 음식에 이딴 식으로 트집을 잡는다니 용납하기 힘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무언가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맛이 없다고 트집부터 잡았습니다. 급기야는 남편한테도 맛없지 않냐며 제 편을 안 들도록 유도하더군요. 또 제가 주말에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돌릴 때면 팔짱을 낀 채 서서 물 청소는 안 하냐? 화장실 머리카락 남아있던데. 하며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신우가 아니라 시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할 만큼 신우와의 동거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우가 제 옷장을 활짝 열어놓고 제가 아끼고 아끼던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손에는 제가 어렵게 마련한 고급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신우는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하더니 곧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소개팅 나가야 되는데 옷이 마땅한 게 없더라고. 이것 좀 빌릴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잠깐 지내시는 건 제가 참겠지만 제 물건은 절대로 허락 없이 쓰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신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와, 많이 변했네. 올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를 줘, 가족끼리. 옷 좀 입고 가방 좀 맨다고 뭐 어때서 그래?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이러는 거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눈치요? 형님이 눈치를 보신다고요? 눈치라는 건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치 보며 참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에 신우는 더 격해졌습니다. 그건 네가 말을 못되게 하니까 그런 거지. 이왕 같이 살게 됐으면 좋게 좀 지내면 안 돼? 그리고 올케가 나 빨리 내쫓으라고 닥달하고 있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남편에게 너네 누나 언제 나가냐고 같이 살기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던 걸 신우가 들었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신우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남편에게 하소연조차 못하나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형님이라면 저랑 입장 바꿔서 괜찮겠어요? 신혼집에 신우가 눌러 앉아있으면 좋겠냐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싫어도 같이 살게 됐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가 배려해야지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냐고.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조금이라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결혼이 파탄이 나서 친동생 신혼집에 얹혀 사는 입장인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신우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버릇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요즘 애들은 아주 막 나가네. 시집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까부는 거 아니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우리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올게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다가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신우에게 조금 눈치를 주는가 싶더니 결국은 저를 타이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쩌겠니? 네 신우인 것을. 이참에 싸운 게 잘 된 걸 수도 있어. 원래 싸우면서 정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지내봐라.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밀려왔고 그냥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정하고 빌어도 이제는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마침 제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결국 오지 못했던 정말 소중한 친구가 어느 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신혼집도 구경하고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여주던 남편을 이제야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고 신혼집도 보여줄 겸 즐겁게 준비를 했죠. 신우에게도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내 친구가 오니까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말한 것뿐인데 신우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을게. 라고 말하더군요.
내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괜히 거실에 나와서 입방정 떠는 건 아닐까 걱정됐는데 그렇게 먼저 말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그날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날부터 기분 좋게 집을 정리하고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몇 년 만에 마주한 친구는 여전히 반가웠고 우리는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막 무르익기 시작하던 찰나 신우의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신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 네가 우리 올케 친구구나? 방에 조용히 들어가 있겠다던 사람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싶었습니다. 중간에서 간단히 서로를 소개하고 친구와 식사나 하려고 주방으로 이동하는데 신우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더니 말문을 열었어요. 친한 친구니까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케가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살림도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 말투는 우스꽝스럽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순수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뒤따랐습니다. 우리 동생이 진짜 집안일 해줄 가정부 하나는 잘 골라왔다니까. 그 말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단순한 농담 같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신우가 해왔던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자 그 말은 명백한 비아냥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저를 망신 주고 싶어 일부러 꺼낸 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올케, 친구 그렇게 계속 세워둘 거야? 빨리 식사도 차리고 커피도 타고, 나 먹을 과일도 좀 깎아서 내 방으로 가져다 줘. 종부리듯 명령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졌고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친구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걸 느낀 친구도 미안한 얼굴로 밥은 됐고 인사만 하고 가겠다고 했고 저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밖까지 배웅을 하러 나가는데 가려던 친구가 발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방금 그 형님이라는 사람 뭔가 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 시집살이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좀 다퉈서 저러는 거야.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 그냥 참는 거지 당하고 사는 거 아니야. 친구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너무 오랜만에 본 소중한 친구 앞에서 제 지금의 불행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은 분명히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신우 때문에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제 입에서는 이혼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놀랐지만 옆에서 저희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던 신우가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마음대로 해. 너 대신 더 괜찮은 올케 구하면 되겠네. 내 동생은 이혼 좀 했다고 안 죽어. 그래봤자 너 나한테 겁주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형님, 제가 이혼 결심하게 된 건 당신 때문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당신 같은 사람을 감싸고 두둔한 남편 때문이라고요. 신우는 피식 웃으며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되물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아보려고 결혼했지.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당하는 노예 계약서에 도장 찍은 적 없어요. 남편은 저한테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당신이 하는 미안하단 말도 이해해달란 말도 듣고 싶지 않아. 그 말 듣고 버틴 게 벌써 몇 달인데 더는 들을 이유도 없어졌어. 그 말과 함께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연락드려서 오신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뭐야?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는 이 집에, 이 관계에 희망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신우가 제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락 없이 착용하고 외출한 증거예요. 사진도 있고 신우가 직접 말한 녹음 파일도 있어요.
이미 절도죄로 경찰에도 신고 접수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신우는 당황한 얼굴로 그건 그냥 빌려 쓴 거야. 절도라니?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님, 그건 이제 경찰 앞에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제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어요. 제 인생 망치고도 저렇게 비웃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얘야, 이건 아니지. 가족끼리 이건 너무하잖아. 하며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저는 완전히 돌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 없어. 항상 이해해달라,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지. 나를 진정 가족으로 여긴 적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과 올케가 사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담당 형사님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기들은 잘못 없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며 저한테 합의하자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남편까지 끼어들어 너가 해달라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합의만 해줘. 라고 하면서 애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조건은 딱 두 가지야. 하나,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순히 이혼에 응할 것. 둘, 집은 나에게 넘길 것. 그게 싫으면 나도 끝까지 갈 거고 합의할 생각 없어.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원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낸 뒤 이혼했습니다. 그 뒤로 신우와 시어머니가 한 차례 친정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제가 다시 경찰을 부르고 혼쭐이 난 뒤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조용한 일상 속에 홀로 지내는 중이에요. 물론 이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통해 저는 자존감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존중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짓눌리며 참고 양보만 하는 삶은 결혼이 아니라 희생이자 소모일 뿐이었습니다.